안녕하십니까?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30번째 이야기입니다. 4월 중순인 만큼 시기에 맞게 종합소득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해 할 수 있는 주제를 말할 건데요. 좀 가볍게 가는 면도 있지만 종합소득세를 매년 많은 양을 처리하는 경험이 많은 입장에서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항상 질문이 오는 내용을 이번과 다음 이야기에서 몇 가지만 요약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융소득만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었으니 어휴 5월에 신고해야 한다는데 이거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대략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합쳐서 7천만 원 정도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이 말을 은행이나 증권사 담당 직원이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당연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직원들이 고객 관리를 잘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냥 담당 PB나 영업점 직원 없이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은 저 사실을 많이들 모르십니다.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 귀찮음만 있는 것이지 신고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세금도 내야 해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왜 7천만 원 정도까지는 신고해도 5월에 추가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인지는 너무 법률적이고 계산산식을 설명해야 해서 생략할게요. 간단하게라도 그 이유가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차피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신고 의무 있는 사람이 신고하지 않았으면 무신고입니다. 가산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내야 할 세금에 부과되는 건데 낼 세금이 없으니 가산세도 없습니다. 그럼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소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할 거예요. 국세청에서는 이 납세자가 금융소득 17,000만 원 있으니 어차피 납부할 세액이 없을 걸 알고서 안내문 발송을 배제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국세청으로부터 수개월 뒤 해명자료 안내를 받으면 어차피 그땐 신고를 해줘야 해요. 그럼 그때 가서 별도 수수료 내고 신고하느니 5월에 조금 수수료가 저렴할 때 하거나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무료로 대행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거래하는 은행 또는 증권사를 다니면서 각 금융기관별 발급되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하는 방법. 둘째,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납세자 개인의 모든 금융소득을 조회해달라고 하여서 뽑아주는 자료로 준비하는 방법. 거래하는 은행이 한두 군데면 괜찮은데 만약 저축은행, 증권사 포함해서 5군데 이상이면 각 금융기관 가까운 지점마다 다니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기가 보통 귀찮고 힘든 게 아닙니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인 홈택스 조회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일괄로 조회되는 자료를 한 번에 받아서 세무사에게 제출하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자료니까 신뢰성도 있을 테고요. 아무래도 다만 몇백 원 발생한 제2금융권 등의 거래는 깜빡하고 놓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홈택스 자료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금융소득의 합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금융소득 내역이 2장 이상이 되는 경우 이를 합산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자와 배당만 구분되어 있고 세부 항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자나 배당을 은행이 고객에게 지급할 때 15.4% 세금을 징수하고 지급한 다음 이렇게 미리 뗀 세금을 납세자별로 정리해서 국세청에 그 내역을 제출하는데 은행이 이를 제출한 후에 은행에서 수정할 사항이 생겨 수정한 다음에 다시 제출하면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납세자의 금융소득 자료가 수정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수정 전 제출된 자료로 조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소신고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조금 귀찮더라도
몇백 원 이자 발생한 금융기관은 접어두더라도 큰 금액을 거래하는 주거래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5군데가 넘지는 않을 테니까 각 은행이나 증권사마다 다니시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별로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고, 더불어 몇백 원까지도 과소신고되지 않게 하려면 세무서 자료도 함께 준비해서 비교하면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7천만 원 정도 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니까 간편하게 금융소득 자료만 제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접수 명단을 보고 연령을 보면 분명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을 받으실 것 같아서 금융소득만 있다고 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국민연금 같은 거 안 받으시나요? 하고 물어보면 10명 중 6명 이상이 네, 국민연금은 또 받고 있죠.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있으면 반드시 이 두 소득의 종류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1200만 원이 넘을 때 합산하지만 공적연금은 이와 달라서 국민연금이 있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이 두 소득의 종류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해요. 국민연금 한 달에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주면서 거기서도 또 세금 뗀다고 하십니다.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표현만으로도 많이 민감해하세요. 세금 신고할 때에만 합산하는 것뿐이지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조금 넘고 국민연금 얼마 받지 않으면 5월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설명드리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고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세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고 국민연금 등을 매달 조금씩 받으면 다만 소액이라도 반드시 관련 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연금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간혹 공적연금이 비과세 대상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연금이 말 그대로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해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공적연금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국민연금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고도 본인이 비과세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자료를 준비해서 신고 대행해주는 세무사에게 판단을 맡기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직접 판단하시되 잘못 판단해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함에도 금융소득만 신고해서 나중에 해명자료 안 내면 받는 것보다야 비과세인지 확실하게 모를 때에는 국민연금 원천징수 영수증도 함께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적연금을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개념과 비슷하게 금융소득도 2천만 원이 넘었고 본인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신고를 또 해줘야 합니다. 저의 4번째 구실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요약하면 근로소득을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근로자에 대한 세금 신고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끝난 것은 근로소득만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이자와 배당을 합쳐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으로 한 번 더 신고해야 해요. 설령 2월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했다고 해도 말이죠.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했고 난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넘으니 5월엔 금융소득만 신고해야지 한다면 과소신고되는 것이므로 4번째 구실리와 같은 사례로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꼭 주의해 주세요.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Q&A 개념으로 간단하게 진행하고자 했는데 몇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벌써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강조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31번째 이야기까지 이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불필요하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기에 다음 편 예고를 미리 하면 첫 번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국세청 안내문을 첨부할 것. 둘째,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 전부 필요. 셋째, 금융기관을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 한 군데의 금융기관에만 의뢰할 것. 넷째, 금융소득과 타소득과 합산해도 세부담이 급증하는 구조가 아님. 다섯째,
과소신고에 대한 안내문이 최근에 빠르게 나오는 만큼 소득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이렇게 대략 5가지 정도로 부수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거나 필요하신 분들,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30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